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돌담 뒤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5년 동안 사진 앞에서 3초씩 인사했던 그 사람이 20m 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준, 올해 45살이에요. 대한민국 대기업 한성그룹의 회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진 남자라고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걸 가지고도 얼마나 텅 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저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 얼굴을 쏙 빼닮은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요. 그 순간 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내 윤서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놓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고 영안실에서 흰 천 아래 놓인 사람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은색 팔찌만 확인하고는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보지 않으면 아직 꿈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차가운 영안실 바닥과 서연이의 팔찌에서 반짝이던 빛.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슬프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5년 동안 반복했어요. 쉬는 날은 없었고 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연이 생각이 나니까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직원들은 저를 철의 회장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저는 멈추면 부서지는 유리였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만 금이 간 줄 모르는 거였어요. 멈추는 순간 산산조각 날 게 뻔했으니까요. 서연이와의 기억은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세워둔 서연이의 사진,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둔 편지들, 옷장 구석에 걸린 서연이의 원피스. 다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출근 전 거실에서 사진을 3초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제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3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나니까 딱 3초만요. 그 3초 동안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속으로요. 오늘도 잘 다녀올게.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출장을 가서도 새벽에 눈을 떠서도 이 의식만은 지켰습니다. 그게 서연이에 대한 제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저한테 세상 그 자체였어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같은 책을 동시에 집어서 손이 부딪힌 게 시작이었죠. 서연이는 웃으면서 먼저 양보해줬고 저는 그 웃음에 빠져서 한 학기 내내 그 도서관만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서연이의 웃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 얼굴이 사라진 뒤로 저는 힘이 아니라 관성으로 살아왔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계의 초침이 돌듯이 의미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5년째 되는 기일이 찾아왔어요. 매년 기일에는 서연이의 묘지에 다녀왔지만 올해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서연이의 고향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결혼 후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약속해놓고 끝내 지키지 못한 곳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못 간 곳을 죽고 나서야 찾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알면서도 발길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을 그 바닷가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4시간을 달려 서연이의 고향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작은 해안 마을이었는데 가을 바다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릿했어요. 마을 언덕길을 걸으며 서연이가 뛰어놀았을 골목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덕 아래 작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살쯤 된 남자아이 둘이었는데 생김새가 거울을 보는 듯 똑같았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걸음이 멈췄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낯이 익었거든요. 아주 많이요. 어릴 때 앨범에서 본 제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연이는 5년 전에 떠났는데 쌍둥이는 7살이면 맞지 않는 거니까요. 아니 잠깐. 5년 전이면 서연이가 떠나기 직전에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돌담 뒤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아직도 놓지 못하는 거지? 이건 그냥 닮은 아이들일 뿐이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심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리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돌담 뒤에 서서 쌍둥이를 바라보던 그 시간이 5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머리는 우연이라고 세상에 닮은 사람쯤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옳았다는 걸 저는 이 마을에서 보낸 단 하루 만에 알게 돼요. 쌍둥이는 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는 차분한 편이었고 동생은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릴 만큼 밝고 활발했어요. 두 아이 모두 까만 머리카락에 동그란 눈 그리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가 제 어릴 때 앨범 속 사진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같았어요. 누군가 제 어린 시절을 오려내 이 마당에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담에 손을 짚고 서서 다리가 풀리는 걸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형아이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공이 돌담 너머로 날아왔어요. 제 발 앞에 대굴대굴 굴러온 거예요. 동생 아이가 뛰어와서 담 너머를 올려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공 좀 던져주세요. 저는 공을 집어 건네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뛰어가는 자세, 팔을 흔드는 모양,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서연이가 대학 캠퍼스에서 저한테 뛰어오던 모습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의 뒷모습에서 서연이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을 구멍가게에 들어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저기 저 마당에서 노는 쌍둥이, 이 동네 아이들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아, 서연이네 아이들. 5년 전쯤에 이사 왔지. 엄마 혼자 키우는데 참 예쁘게 크고 있어. 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구멍가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괜찮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바싹 말랐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서연이, 윤서연. 5년 전에 이사 왔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다. 이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이면 서연이가 사고로 떠난 해와 정확히 같잖아요.
죽은 사람이 같은 해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고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잖아요. 장례식까지 치렀는데요. 하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뿐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답이요. 저는 돌담 뒤로 다시 돌아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는데 저녁 노을이 아이들의 뺨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제가 5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따뜻함이 이 작은 마당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가 담 너머로 살짝 풍겨왔는데 그 냄새가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서연이가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 때 나던 바로 그 냄새였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지우야, 서우야, 밥 먹자.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5년 동안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3초를 보내며 속으로 인사했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와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어 올린 채였습니다. 5년 전보다 야위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같았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아이들을 부르며 웃는 입모양, 바람에 날리는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손짓. 전부 같았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았어요. 돌담에 기댄 제 등이 미끄러졌고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가 이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밥 먹자고 부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사진 앞에서 3초씩 인사하던 그 사람이 살아서 20m 앞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서연아라고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라 이게 꿈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소리를 내는 순간 꿈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창문 너머로 노란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돌담 뒤에 무릎을 꿇은 채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그 노란 불빛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이 불빛 안에 제가 잃어버린 5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 집 거실은 늘 어두웠는데 이 작은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왜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살아있다는 걸 알리지 않은 걸까요?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답을 찾기 전까지는 이 마을을 떠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돌담 앞에 다시 서 있었어요. 밤새 마을 여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창문 너머로 본 서연이의 옆모습이 천장에 그려졌고 눈을 뜨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5년 동안 죽은 사람의 사진 앞에서 인사하던 제가 지금 그 사람의 집 앞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이었어요. 집 현관문이 열리고 쌍둥이가 뛰어나왔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유치원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아이 지우가 동생 서우의 가방끈을 고쳐 매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어른스러웠습니다. 7살인데 벌써 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일찍 철이 드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아직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지만 피가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심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를 따라 서연이가 나왔어요. 어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본 서연이는 5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또렷했어요. 볼이 조금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는 그 표정만은 제가 기억하는 서연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5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돌담에 기댄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서연이가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돌담 뒤에서 나와 마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졌어요.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장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남편을 마주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요. 서연이가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서연아. 5년 만에 부른 이름이었어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두 글자가 제 안에 있던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돌아가요.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5년을 죽은 줄 알고 살았던 남편이 찾아왔는데 왜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서연이가 다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마치 저와의 거리를 절대 좁혀서는 안 된다는 듯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울고 싶을 때일수록 이를 깨물고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강인함이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아이들이 위험해져요. 서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진다고요? 아버지가 왔는데 왜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연이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마당에 떨어진 빗자루를 주워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서연이의 어깨가 멈췄어요.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습니다. 제발 돌아가요. 당신이 올까봐 5년 동안 매일 무서웠어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서연이가 무서워한 건 저를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남으로써 생기는 무언가였어요. 대체 이 사람이 5년 동안 무엇과 싸워온 건지, 무엇에서 도망쳐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현관문을 닫았어요. 끽 하는 소리가 나고 안쪽에서 잠금장치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발끝에 굴러다녔지만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살아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저한테 돌아가라고 했어요. 기쁨과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이가 5년 동안 숨어 산 이유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요. 이건 사고도 이별도 아닌 누군가가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어요. 서연이는 그 함정 안에서 5년을 버텨온 거였고 제가 나타나면 그 함정이 다시 작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여관 방에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회사 보안팀에 연결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 전부 다시 조사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5년 동안 매일 들었을 그 소리를 저는 오늘에서야 처음 듣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는데 돌아가라는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무작정 서연이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불러올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무언가가 뭔지 알아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보안팀에 지시한 조사 결과가 이틀 만에 올라왔어요. 저는 여관 방 작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여관 방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5년 전에 그날 밤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서류들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5년 전 교통사고 기록부터 다시 봤어요.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요. 하지만 보안팀이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의 차 뒤에서 대형 차량이 일부러 들이받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한 의도된 충돌이었어요. 빗길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영안실에서 제가 확인한 유체는 서연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시 저는 서연이의 팔찌만 확인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볼 용기가 없어서요. 누군가 제 슬픔과 충격을 이용한 거였어요. 얼굴을 확인하지 못할 만큼 무너진 남편의 상태를 계산에 넣은 거예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추적해 봤더니 그 의사는 사고 직후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고 삭제를 지시한 IP 주소를 역추적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건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이 네 글자가 눈앞에서 번쩍였어요. 서연이를 죽인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제 곁에 있던 누군가였다는 뜻이잖아요. 5년 동안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일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한 거죠. 서연이는 살아남았지만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돌아오면 다시 위험해지니까요. 서류 맨 마지막 장에 보안팀의 메모가 있었어요. 사고 당시 한성그룹 경영권 분쟁 중이었음. 회장 부인 제거 시 경영권 판도가 달라지는 구조. 이건 돈과 권력을 위한 범죄였어요. 제 아내를 없앰으로써 이득을 볼 사람이 회사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된 거였고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전 서연이가 겪었을 그 밤을 상상했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나 피투성이인 채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 남편에게 돌아가면 다시 위험해진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순간에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 이 작은 마을에 숨어서 5년을 버텨낸 거예요. 한 번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은 채로요. 보고 싶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5년을 버틴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올까봐 5년 동안 매일 무서웠다는 서연이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만나는 순간 제가 위험해지고 아이들도 위험해지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온 거예요. 파도 소리가 그 마음을 대신 울어주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연이에게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요. 제 곁에 있으면서 웃고 악수하고 함께 일했을 그 사람에게요. 서류 속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5년 동안 제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냥감과 사냥꾼의 자리가 바뀔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에게 가서 이번에는 제가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5년 동안 혼자 싸워온 이 사람에게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의 집 앞에 다시 섰어요. 이번에는 돌담 뒤에 숨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당당하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현관문 앞에 당당하게 선 저를 보고 서연이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 알아냈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줬어요. 그 좁은 틈 사이로 5년의 거리가 한 뼘만큼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작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물 한 잔을 내려놓았는데 잔을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말을 꺼내듯이요. 5년 전 그날 밤 사고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연이가 회사에서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비서실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만이 음모를 미리 알아챈 거였죠. 그 사람이 울면서 말했대요. 오늘 밤 회장 부인을 노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차를 타면 안 된다고요. 서연이는 그 전화를 받고도 차에 탔어요. 왜냐고요? 집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저한테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경고를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택시를 부를 시간도 누군가에게 연락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결국 차에 탔고 얼마 가지 못해 뒤에서 들이받쳤어요.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췄을 때 서연이는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뱃속에 아이. 임신 초기라 아직 저한테 말하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서연이는 피투성이인 채로 차에서 기어 나왔고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발견해서 가까운 시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시골 병원에서 서연이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서울 병원에서는 이미 사망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고 다른 유체의 서연이의 팔찌를 채워놓은 거였어요. 제가 영안실에서 팔찌만 보고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걸 그들은 이용한 거예요. 시골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서연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에 휩싸였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손을 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서연이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대요. 세상에서 사라지겠다고요. 죽은 사람으로 남겠다고요. 살아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겠다고요.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서연이는 고향 마을로 숨어들었어요. 이곳이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시골 병원 의사 한 분만이 서연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출산까지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서연이는 혼자서 울었대요. 기쁘면서도 이 아이들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렇게 5년을 이 작은 마을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국수와 된장찌개를 끓여 팔며 아이들을 키워온 거예요. 재벌 회장의 아내였던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쌍둥이를 먹이고 입힌 거였습니다. 매일 밤 당신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살아있다고, 아이가 둘이라고, 보고 싶다고. 매일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어요. 수천 번은 그랬을 거예요. 지우가 처음 걸었을 때도, 서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도 당신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서연이의 눈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삼켜왔는지 그 눈물 한 방울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5년 동안 울 수 없었던 거였어요. 울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울었어요. 45살 재벌 회장이 시골 마을 작은 거실에서 아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앞에서 3초씩 인사하며 그리워하는 동안 서연이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며 밤을 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5년을 이렇게 다르게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유리로 된 회장실에서 안전하게 그리워했고 서연이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견뎌냈어요. 같은 사랑이었는데 무게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5년 전과 같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쌓인 두려움과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그리움이 함께 담긴 눈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살짝, 아주 살짝 쥐어줬어요. 그 힘이 약했지만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서연이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뚜렷했습니다. 5년 전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서류가 가리키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5년 동안 제 옆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사람을 떠올렸어요. 회의실에서 늘 제 오른쪽에 앉던 그 사람.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해결책을 내놓던 그 사람. 서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아주던 바로 그 사람이 서연이를 죽이려 한 장본인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이름 석자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갔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반드시 끝내고 올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문 앞에 서서 제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서연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5년 전 영안실에서 돌아서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죽은 줄 알고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더 힘을 줬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어요. 5년 전 사고의 배후 사망진단서 조작, 병원 기록 삭제, 그리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비자금 흐름까지 전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증거를 모아놓고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소름이 끼쳤어요. 서연이를 제거하면 저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틈을 타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서연이가 죽은 뒤 저는 폐인처럼 살았고 그 사이 이 사람이 회사의 핵심 자리를 하나씩 차지해 갔잖아요. 저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가 사진 앞에서 3초씩 인사하는 동안 회사는 천천히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인 뒤 저는 그 사람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단둘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온 그 사람은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미간을 좁혔어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직감한 거겠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장씩 꺼내 그 사람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망진단서 위조 기록, 병원 직원 매수 내역, 비자금 계좌 이체 기록. 서류가 하나씩 놓일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을 때 처음 들어올 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서연이라면 이 자리에서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이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업이라고요? 제 아내를 죽이려 한 게 사업이라고요? 쌍둥이 아이들이 아빠 없이 5년을 자란 게 사업이라고요?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살아있다고?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서연이가 살아남은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시킨 일이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살아있어. 아이들과 함께. 제가 말하자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자기가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보안팀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제 옆에 앉아 웃고 악수하던 사람이 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건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이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혼자 5년을 버텨냈다는 거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뉴스를 탔어요. 한성그룹 내부 음모 회장 부인 살해 미수, 5년간의 은폐.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건 뉴스 인터뷰가 아니라 서연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제 뒷모습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정리된 뒤 저는 다시 차를 몰고 그 바닷가 마을로 향했어요. 4시간을 달려 마을 언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집 창문에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5년 전 처음 이 불빛을 봤을 때는 돌담 뒤에 숨어서 바라봤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서연이의 미소였어요. 서연이가 돌아가라고 하지 않은 그 순간 5년이라는 시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하지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와 저 사이에는 아직 건너야 할 강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지우와 서우. 제 얼굴을 닮은 채 아빠 없이 5년을 자라온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두 아이요. 서연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거실에서 지우와 서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 지우는 소파 팔걸이에 앉아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동생 서우는 엄마 뒤에 숨어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을 던져줬던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궁금한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서연이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라는 단어를 이 아이들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겁을 줄 것 같아서 거리를 뒀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저씨는 엄마의 오래된 친구야. 친구라는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아빠라고 소개하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서우가 먼저 다가왔어요. 역시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아저씨, 저번에 공 던져준 아저씨 맞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서우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서연이를 닮았더라고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꾹 참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눈치가 빠른 아이라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조심스러움이 저를 닮은 거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을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서우와는 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았고 지우와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빈자리를 며칠 만에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첫 걸음마도 첫 말도 유치원 입학식도 전부 놓친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해지자고 하면 그건 아이들한테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다만 이 아이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서연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5년 동안 새벽 5시에 출근하며 텅 빈 집만 보던 제가 이 작은 마을에서 처음으로 아침이 오는 게 기다려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우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서연이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지우도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깐 서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사실은 너희 아빠야.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서우가 눈을 크게 뜨더니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서연이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는 순간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체온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7살인데 형이라는 이유로 늘 참아왔을 거예요. 저는 서우를 아는 채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도 서연이도 무너졌어요. 서연이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고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은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마침내 제 품에 안겼어요.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있으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무겁고 이보다 더 따뜻한 건 없다는 걸 알겠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우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더니 말했어요. 아빠, 울지 마. 우리 이제 같이 있잖아. 7살짜리가 어른을 달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식탁으로 돌아와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다시 데우러 부엌에 갔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웃고 서연이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작은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보다 이 부엌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가 훨씬 값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와 아이들을 이 작은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 네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요. 서연이에게 서울로 함께 돌아가자고 말한 날 서연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5년을 살았잖아요. 도망쳐 온 곳이었지만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곳이고 첫 말을 배운 곳이에요. 공포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도망이 시작된 곳이자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서연이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랑 같이 서울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 서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서울에 뭐가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넓은 공원이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너희 방도 따로 만들어줄 수 있어. 서우가 환하게 웃었지만 지우는 조용했어요.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엄마도 같이 가는 거지? 서연이가 지우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어딜 가겠어. 지우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라는 거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이가 마당에 서서 집을 한참 바라봤어요. 낡은 지붕과 갈라진 벽, 빨래줄에 걸린 아이들의 작은 양말. 5년의 세월이 이 작은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도착할 때도 울지 않았으니까요. 피투성이로 이 마을에 숨어들던 그 밤에도 혼자 아이를 낳던 그 새벽에도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며 밤을 새우던 그 수천 번의 밤에도요. 대신 마당 한쪽에 심어둔 작은 화분에 물을 줬어요. 아이들이 심은 해바라기였대요. 물을 주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혼자서 물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요. 혼자 견디는 시간은 오늘로 끝이라고요. 서울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넓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우가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소리쳤어요. 와, 엄청 넓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불빛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신기했을 거예요. 서연이는 현관 입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5년 전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되어 떠난 곳이잖아요.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겠죠. 저는 서연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집이야. 우리 집.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5년 전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보다 단단했어요. 5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강해진 손이었습니다.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서는 서연이의 첫걸음이 5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순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빈자리는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넓은 부엌이 낯선 듯 한쪽 구석에서만 요리했고 아이들은 자기 방이 생겼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밤에는 엄마 방으로 달려가 함께 잤어요.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직 서툴렀고 서연이와 단둘이 마주 앉으면 5년의 공백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우가 아침마다 제 침대에 뛰어 올라와 아빠 일어나 하고 소리쳤고 지우는 저녁에 숙제를 할 때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넓은 부엌을 조금씩 채워나갔고 냉장고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텅 비어있던 이 집이 소리로, 냄새로, 온기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끓인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고, 지우가 밥을 퍼주고 서우가 숟가락을 나눠줬어요. 별것 아닌 아침 풍경이었지만 저한테는 5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어요. 사진 앞에서 3초씩 인사하며 상상했던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우가 된장찌개를 후후 불며 한 숟갈 먹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시골에서 먹던 거랑 똑같은 맛이야.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같은 사람이 끓였으니까 당연하지. 지우가 조용히 제 그릇에 계란말이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걸 집어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5년 전과 같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빠진 자리에 따뜻함이 차올라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서연이가 작게 웃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한태준, 올해 45살이에요. 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삶이 이 작은 식탁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진 앞에 3초가 아니라 이 네 사람이 함께하는 매일의 아침이 제 인생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